지금 이제 그 운하를 주장할 때 가장 핵심적 주장은 물류비가 비싸다. 그래서 그 물류비를 절감하겠다. 대비하는 국가가 미국과 일본입니다. 아까 우리 김정국 교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교통연구원의 이제 자료나 이런 걸 이제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제 이야기하신 게 일단 논문입니다. 일본은 전체 화물 수송량에서요, 전체 화물 교통수송량에서 90%입니다.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요. 정확히가 우리나라는 88%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거의 비슷한 비율이죠. 근데 왜 일본은 물류비가 우리보다 더 쌀까? 거기는 운하를 운행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즉자적 대비를 하면은 이 사태가 복잡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명박 씨 때문에 이번에 유럽에 가서 운하를 직접 현장 경험을 했습니다. 20일 동안요. 이게 고마워해야 될 것인지 쓸데없는 돈 쓰는 건지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운하 잘 모른다고 공격합니다. 언론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요, 운하 정말 몰라요. 운하에 대해서 모릅니다. 연구 실전 많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여러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공격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른 건 빼겠는데 하나 이야기해드릴게요. 세종연구원에서 원래 이 운하 노선으로 충주댐을 지나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거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게 뭐 94년도에 그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그걸 바꾼 게 아닙니다. 아주 최근에 바꿉니다. 어떻게 바꾼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힐포 스타일. 이명박 씨가 거창하게 사진 찍은 곳이 있죠. 여기 똑같이 우리가 그 간문에 올라갔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충주댐이 97m입니다. 여기 간문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물이 들어와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생각이 그런 거 없답니다. 자기들이 24m 높이에 물로 이게 수십상식해서 24m 높이를 하는 것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라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왜 이야기를 전번에 오신 이명박 씨와 같이 오신 분들도 왜 그 이야기를 질문하는지 이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97m의 충주댐을 세종연구원에서 통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기를 통과하려면은 저 충주 저정리 때부터 도크를 타서 이렇게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만들어서 와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정욱 교수님 바리산 2,400톤 최대 규모가 2,400톤입니다. 내륙으로 지금 2,500톤 그죠? 두 가지를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한강까지 들어오는 것은 5,000톤 정도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대구는 그 다음에 내륙주는 2,400톤에서 2,500톤인데 이 배가 동남아를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 항구, 세계 항구의 물동량을 가장 많은 큰 항구가 상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상해가 이 수만 톤급 배가 못 다닙니다. 그래서 부산항이 최고 물동량이 높았습니다. 그 바지를 갖다가 부산에다 실어다 주고 부산에서 일본도 가고 태평양도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상해가 개발을 해서 그 해양 항구가 가장 세계 최대 물동량입니다. 거기가. 근데 부산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도로로 이야기하면 운영하면 물류비가 많이 드니까 그것을 이 화물선으로 옮기면은 더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10만 톤이 저기 부산에 정박하는데 2,400톤이 일본을 뭐하러 옵니까? 그 비용은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할 수는 있겠죠. 2,400톤이. 그러니까 좀 상식적으로 얘기가 돼야 이게 뭔가 논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돌아갈게요. 물류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물류비가 왜 그렇게 심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문화가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 화물 수송률이 90%입니다. 근데 물류비가 오히려 적어요. 왜 그러냐면 그 도로 화물 수송에는 영업용이 있고 비영업용이 있습니다. 도로 이 화물차가요. 문제는 그 도로 화물의 영업용이라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그 큰 업체를 운영하는 이런 거라 보고 비용료는 자가용 같은 그런 개념인데
이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엄청 높습니다. 통키로당 보면은 일본은 8%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40%에 극복합니다. 제가 가격 계산해 줄게요. 이 통키로당을 보면은 이 도로 수송비죠. 777원입니다. 교통연구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영업용 도로 단위 수송비는 492원입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단위 수송비는 939원입니다. 이게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류비의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 비영업용을 줄이는 정책을 통해서 유도를 해서 영업용을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물류비가 절반 됐습니다. 자, 도로가 물류를 많이 이동하니까 비싸다. 그래서 문화를 만들자. 이제 이런 논리하고는 전혀 다르죠. 두 번째, 교통혼잡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말씀 중에 이 논리적 모순이 많습니다. 왜 부산하고 인천 간에만 물동량을 예측하느냐 이걸 오히려 저희한테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혼잡비의 거의 7, 80%를 차지하는 비율이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50km 내외의 광역권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수도권 내에서의 교통혼잡비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게 44%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광역,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대구, 이런 광역권에서 발생하는 교통혼잡이 35%, 36%를 육박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치유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죠. 엉뚱하게 생뚱하게 무슨 문화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한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는데 그 이데올로기의 근거를 보니까 제가 조목조목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박석순 교수님이 나오셨으면은 이 비상식적인 얘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국민들에게 하는지를 제가 배가 말이죠. 이 스크루가 다니면서 불을 깨끗이 한다고 그래요. 이게 전문가가 내놓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강에 20도 투자하지 말고 배를 띄워야죠. 말이 되냐는 거죠. 예. 배를 띄워서 배가 다니는 스크루가 불을 깨끗해서 좋답니다. 그럼 배를 다 띄워야죠. 얼마나 좋습니까? 고용도 하고, 배 타고 다니고, 심심한 배 타고. 아니,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이게 좀, 뭔가 쟁점이 형성되는 건데, 그 다음에 우리 김정은 교수님이 친환경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강과 낙동강이 그냥 어디 저쪽에 있는 아무것도 이용하지 않는 어떤 것이 아니죠. 거기 우리나라의 인구의 80% 이상이 그 물을 먹습니다. 그래요. 제가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저 히말라야산에서 물을 사다 먹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구의 80%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2가 한강과 낙동강 물을 취수해서 먹습니다. 먹는데 거기다가 지금 문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김정은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셔서 제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물길이니까 자연친화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데 문제는 배가 다니려면요. 차가 다니려면 도로를 놔야 되잖아요. 기차가 다니려면 기차 철로를 놔야 된다니까. 배가 다니려면 수로를 놔야 돼요. 그게 백길입니다. 그게 수로를 놔야 되는데 이게 2,400톤급을 치면은 최소 5m 수심이 유지돼야 됩니다. 5m. 근데 유감스럽게요, 또요, 우리나라 한강과 낙동강에는 수심을 5m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있다고도 우실 것 같은데, 있었으면은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전혀 안 합니다. 어디에도 그거 나오지 않습니다. 있다고. 제가 팔당 상수원 구역을 4, 5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고무보트를 탑니다. 고무보트를 타면요, 고무보트는 그게 수심이 얼마 이렇게 필요 없죠. 어디서 걸리냐면 이포대기를 못 건너갑니다. 그 고무부터가 갈 수 있게요. 홍수기 때문에 제하고는 이포대기를 못 갑니다. 그럼 전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강이 있는데요. 강이 있는데 지금 주장은 뭐냐면 여기 이 강에다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로를 파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4, 5m를. 그래서 이 물이 그렇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수로를 파야죠. 수심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이 수심은
유럽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 수위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 수위가 유지돼야 돼요, 배가 타진다면. 항상 유지돼야 됩니다, 그게. 어쩔 때는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또 채우고 이럴 수가 없으면 배가 못 다녀요. 그래서 그 수심을 유지하려면 3m를 파야 돼요, 바닥을.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볼체제 지장이 하는데 저는 볼체제 수익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것에 대한 사정이 있으면 들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 없는지. 그래서 과거에 남한강 특별대책본역에서 모 기업에서 볼체제 사업을 했어요. 지금도 허가해달라고 난립니다. 환경부에서 상수보호구역과 관계된 지역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법을 적용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 물체로 함부로 파면은 수질이 확하됩니다. 바닥 생태계가 엉망이 됩니다. 근데 550km 구간 중에 100번 제가 양보할게요. 100km 구간이라고 칩시다. 100km 구간을 수심을 5m 유지하면 다 파야 되는데 100번을 다 파야 되면 그러면 그 강이 제대로 유지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 강의 기후가 심각하죠. 우리나라는. 기후가 심각하면 계속해서 이 토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파내야 됩니다. 그럼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물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치수 지점을 옮기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강변여과수를 들고 나옵니다. 근데 강변여과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 경상남도 중에서 몇 군데 시범을 하고 있어요.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유럽이나 우리나라하고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거기는 입자가 큽니다. 모래나 이런 게, 강 조건이. 알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여과에서 투과해서 먹는 이 물의 수량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입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근데 그럼 유럽은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강변 여과수라고 합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인구 1000만 명이 먹는다. 그러면은 1000만 명이 먹으려면 강변 주변에다가 그것을 쭉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땅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지 보상 안 해야 됩니까? 엉뚱한 소리는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도 강변 여과수가 발달된 나라인데 5%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마치 다른 나라는 강변 여과수를 해서 다 좋은 물 먹는 것처럼 거기는 지하수를 먹습니다. 주로. 우리는 치수를 먹고요. 강물을 치수해서 먹고 흐르는 강물을 치수해서 먹고 호수물을 먹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배가 닿으면 물 깨끗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강변 여과수를 할 수 있다거나 치수 지점을 옮겨야 된다는데 지금 그 치수 지점을 옮길 때는 강원도입니다. 만약에 옮긴다고 치면은 이 한강권역에서는 강원도인데 그럼 강원도는 수몰돼야 됩니다. 대부분 수몰 지역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분량이 있는지조차도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면은 뭔가 그래도 이런 것은 좀 많이 되네 라고 하는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 다음 또 하나 이런 겁니다. 4년 만에 완공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허관날 청대천 들고 나옵니다. 청대천 몇 년 만에 건설한지 아십니까? 2년 8개월 걸렸습니다. 5km입니다. 5km. 거기에 환경영향 평가 대상 지역도 아니다. 물론 약식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2년 8개월 만에 건설 이 5km 밑에 이 수심 40cm잖아. 40cm인데 2년 8개월 만에 했는데 세상에 550km 구간을 좀 전에 말한 대로 강 바닥을 다 파가지고 4m를 유지해야 되는데 4년 만에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은 법률 절차적 심사 기간을 최소 잡아서도 4년이 걸립니다. 법률적 심사. 환경영향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문제는 식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이 거기에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 다 이걸 검토해야 됩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이것도 거의 웃기는 수준인데요. 물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가 집중 오후에 와가지고 물이 뭔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 이야기하는데,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요, 연간 감산량이 800톤인데 500톤이 직선합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나
아주 급격하게 강수가 오는 나라에서는 이 비가 오는 나라에서는 불가피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천 관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홍수 때는 강을 비워야 되고 하수 때는 강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 이중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수중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수중보 만들면 만능인 걸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잠시는 물하고 우리 서울에서 먹는 물이 잠시는 물하고 저기 팔당물하고 물이 다릅니다. 물 질이 달라요. 잠시 물이 더 나쁩니다. 그 수중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당물을 더 선호합니다. 그것도 지역 간의 불균등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까지 하면은 좀 다른 이야기가 몇 가지 이야기가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 수중보를 만들면 깨끗한 물이 안 됩니다. 그게 막는 거예요. 이 물을 막아서 넘치게도 하지만은 이걸 막아서 물을 저장하는 건데 이거 일종의 아무튼 그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관광효과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이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요 관광특보법이 있습니다. 관광특보법이 있어가지고 웬만한 그 관광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다 관광특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게 150여 개가 됩니다. 또 뭘 거기서 뭘 더 개발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도로 접근이 다 됩니다. 우리나라가. 도로 부분은 OECD 국가에서 고속도로 부분 2위입니다. 자동차 대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대비가 같는 건데 도로는 크지 좁은 땅에 인구가 많이 살기 때문에 나오는 불가피한 겁니다. 사실은. 자꾸 그것만 내세우는데요. 그래서 도로의 부분이 제가 도로를 천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서는 중상위권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뭐 아무튼 그러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해운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북을 문화에 갔더니 해운을 이야기해요. 지도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바다가 생명이지 않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까지요. 이 해운과 관련해서 지금 부산항이나 목포 광양항 몇 개의 그 항구를 만드는데 26조가 투자됩니다. 더 올랐습니다. 35조입니다. 근데 35조 투자해서 이 수만 톤, 10만 톤을 가까운 항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동하면 되는데 다시 내륙 주를 만들어서 어디 동남아를 가니까 이게 좀 이게 기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금강산 강화 크루즈와 비슷한 걸로 합니다. 그럼 뭡니까? 대구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보다 적자라고 난립니다. 근데 우리가 봅시다. 대형 어떤 목포대 교수님이 그런 주장을 하셨는데 대형 크루즈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중공업 대만에서 조선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능하냐고 했더니 웃어요. 이쪽에서. 뭐냐면 신라호텔 하나 할 만한 신라호텔을 가져가야 돼요. 아주 호화를 없었어요. 신라호텔을 디자인할 기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그게 어떻게 소비되냐는 거예요. 근데 오프도 교수님 그 발표 들어보면은 그런 크루즈 배를 만들어서 다녀야 된다. 어디로 다닙니까? 그 누가 다녀요? 그러니까 좀 뭔가 관광 좋죠. 관광 좋고. 근데 저기도요. 독일도 지금은 자꾸 그걸 인공적으로 개발하는 거 말고 자연순수한 강을 더 찾아간다는 주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개발하지 않는 강을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벨링뉴스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게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1km든 10km든 25km든요. 이 물이 정체되면요. 그건 옵니다. 그리고 박서순 교수가 했다고 자료를 냈어요. 제가 다 봤습니다. 팔당 쪽에 가서 했어요. 아니 지금 통과 지점에 백두지에 대관이 제일 높습니다. 보도가. 물이 실험 안 합니까? 제가 겨울에 갔다 왔어요. 얼어 있어요. 물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달천강 쪽에. 그러니까 도대체 결빙이라고 하는 것이 추운데 운하는 물을 막 흘려보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수위 때문에. 배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거의 정치되거나 약간 흐름이 있을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배가 다니는 강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안 오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제가
보니까 제가 무슨 지상학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모르겠는데, 안 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제가 나중에 MDU나 결국 사진을 보여줄게요. 거기도 작년에요. 어려서 3개월 동안 노래를 못했어요. 거기도. 그럼 그게 어려운 게 강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강문 자체가 얼어버려요. 강문 자체가 얼어버리니까 배가 들어갈 수도 없고 다른 우회 도로가 없잖아요. 그거 얼어버리면은 무슨 고속도로에서 국도로 빠져나가는 길도 아닌 거고 이게. 근데 가능하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얼면 어떻게 해요? 배라고 다니면 탈 수 있다고요? 그 사람들도 웃어요. 오히려 이 물건이나 배가 신형탈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잘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라인강에서 화물선이 뒤집어졌습니다. 사고 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운행 중단됐어요. 그러면은 하스톱입니다. 사고 나는 건 좋아하지 않겠습니다만 고속도로에 사고 나면요 24시간 안에 다 처리됩니다. 예. 포크를 지금 빼면 됩니다. 근데 100m 이상의 길이의 배를 사고가 나면 뭘로 대체를 합니까?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제가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마무리를 하면요. 지금 한번까지 약동강에 제가 다시 한번 분들이 강조하는데 그냥 강이고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강이라면은 어떻게 이용해보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시설이고 생활용수고 이 공업용수고 그것이 우리의 전줄입니다. 강이. 여기다가 뜬금없이 무슨 수로 내려주면 그래서 저는 좀 손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처음에 경부나 그 다음에 호남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부근 융성의 길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대응을 해요. 뭐가 부근 융성인지를 설명하지 않고서. 근데 다들 정치적 고수대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게. 자, 한 번 더 대보면 북한에서 해줄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동해선하고 경의선 지금 거의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철도를 놔두고 또 운항을 합니까? 저는 좀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물동량의 변화가 없어요. 제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라인 도나우 문화를 아랫대라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도나우 강에 있는 오스트리아는 문화의 물동량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럽 수도 이야기하시는데,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이 붙어 있는 나라인데, 여기가 80%를 차지합니다. 문화에. 이 세 나라가 주로 이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이용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영국은 3,000km가 넘는 문화가 있지만 이용 안 한다, 거의. 그래서 요즘에 관광선 이런 거 하려고 해요. 근데 유라선수 지금에서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같지 않다는 거죠. 아무튼, 제 이야기 이상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지정물을 만들어서 우리가 한강에서 낙동강으로 그게 14, 9천만 톤을 연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충주 때문에 물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충주 때문에. 근데 그게 이 세종연구원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암수를 141kg로 잡았어요. 141kg. 근데 그것은 홍수 때 가능한 얘기고요. 보통의 이 높이는 120, 한 6m 정도 됩니다. 그럼 줄 물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 발전 용량도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생활용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낙동강은 줄 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어딥니까? 낙동강 상류 쪽에 건교부가 댐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네다섯 개 댐, 예정돼 있는데요. 그 댐이, 물론 저희 환경단체하고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건설부 판단은 뭐냐면은, 그게 식수용, 또 생활용수나 이런 것으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댐을 짓겠다는 거예요. 운하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운하의 물이 없는데 어디서 그것을 공급하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조은철 교수님이 연간 14톤이니까 매일 조금씩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뭔 물을 이 수위가에 강분 물을 써야 되는데 24m 예를 들어서 20m의 강물을 써야 되는데 조금 줘가지고 그 강물에 물이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한